자, 이제 제2절 주택 정책이죠. 뭐 주택 정책의 뭐 의미라고 본다면 뭐 다 읽어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말, 아주 좋은 말들의 연속입니다. 뭐 예컨대 우리가 양적 주택 문제 그러면 주택의 양이 부족하다. 그럼 주택은 자연물이 아니고 인공물이니까 생산 공급을 통해서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걸 유량 대책 그래요. 유량 대책. 왜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 생산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근데 기존 주택의 질적 수준의 저하와 관련해서 그 기존 주택의 질적 수준을 높여줘야 되는 이런 절약 대책도 함께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 두 번째 줄의 중간 보면 우리나라는 끊고 맨 오른쪽 유량 대책 및 스톡, 즉 스톡이 뭐다? 절약. 유량 대책 및 절약 대책 모두에 노력해야 되는 이중고를 안고 있다. 뭐 이 정도 가볍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주택정책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거 아파트 분양가격 규제와 분양가 자율화가 나오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 규제라고 하는 건 가격 통제입니다. 근데 가격은 어때요? 어떤 물건의 가격은 그 물건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정부가 개입해서 어느 정도 이상 받지 말아라 라고 통제하는 것만큼 아주 강력한 개입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규제, 통제란 말 나오면 이것은 당연히 직접 개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 분양가 규제이든 잠시 뒤에 보시게 될 임대료 규제이든 간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가격 통제는 최고 가격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경제학상에서 가격 통제 수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최고 가격제라는 것과 최저 가격제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미리 팁을 알려드린다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최고 가격제만 나오지 최저 가격제란 말이 붙는 순간에 이미 그 문장은 틀렸다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최고 가격제의 뜻이 뭐냐면 자,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가격이겠죠. 왜 균형자를 붙여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정부에 의해서 통제 또는 규제되는 가격이 낮다 높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통제할 때 우린 최고 가격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아파트 분양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 가격을 줄이면 시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예컨대 32평 아파트가 있다. 30평 아파트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시가는 2억인데 정부가 이 시가가 너무 비싸다라고 해서 같은 평수의 아파트의 분양가를 1억으로 통제했다라고 한다면 시장 가격보다 통제 가격이 훨씬 낮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무슨 가격이다? 최고 가격이다 그래요. 근데 처음에 들을 때는요. 어차피 고라는 게 한자로 높을 거다 보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원래 가격보다 높게 비싸게 통제하는 게 최고 가격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최고 가격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정부가 분양가를 1억으로 통제했다면 그 건축업자 또는 주택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그 분양주택의 가격을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최고한의 가격이 얼마까지입니까? 1억이에요. 그래서 1억이라는 그 가격이 왜 최고 가격이다? 공급자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한의 가격을 설정했기 때문에 무슨 가격? 최고 가격이다. 이렇게 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장표는 두 가지 나눠집니다. 어떻게?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제도를 최고 가격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정부가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해 놓고 상한선 이상으로 값을 받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제도가 최고 가격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상한선을 설정한다면 그 상한선이 1억이라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1억까지 받을 수 있다. 그 관점에서 최고 가격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분명히 최고 가격제를 이용을 하면 분양가 공급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값이 싸져요? 비싸져요? 값이 싸지는 셈이죠. 그럼 값이 싸지면 소비자와 생산자 중에서 누구에게 이익이 가는 거죠? 소비자에게 이익이 가죠. 뭐 다른 말로 수요자 공급자라고 말한다면 수요자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뭐다? 최고 가격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최고 가격제는 소비자 또는 수요자의 이익을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분양가 규제도 그 성격은 무슨 가격제다? 최고 가격제다. 그러니까 시장 가격보다 분양가를 낮은 수준으로 통제하는 제도를 뭐라 그래요? 분양가 규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명칭은 분양가 규제고 성격은 최고 가격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서 우리 임대료 규제든 분양가 규제든 원래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나 임대료보다 낮게 가격 임대료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없는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추구할 수가 있지 않겠냐만 그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둘 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가격 통제는 무조건 최고 가격제지 최저 가격이란 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분양가 규제를 시행하면 여러분 어떻게 기억합니까? 어디부터 출발하자? 아, 분양가가 싸졌다. 여기부터 출발하면 여기서부터 분양가가 싸졌다. 그럼 어때요? 단기는 수요라고 했죠. 그럼 어때요? 분양주택의 수요자, 소비자 입장에선 2억짜리가 1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때는 이때다 싶으니까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겠어요? 줄겠어요? 늘어요. 값이 싸지면 수요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단기에는 공급은 늘어요? 변화가 없어요? 단기는 공급 불변이에요. 오케이? 그럼 어때요? 주택의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늘어요. 그럼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겠죠. 그럼 무슨 수요 그래요? 초과 수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또는 아파트에 대한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장기로 가볼까요? 지금 장기는 공급 입장이에요. 그러면 주택 공급자 입장에선 2억은 받아야 수지가 맞는 건데 정부에 의해서 1억만 받으라고 한다면 그만큼 적자가 발생하겠죠. 또는 수익이 개선이 되어 악화돼요. 이걸 예쁘게 포장하면 분양가 규제 시 장기적으로 건설업체 또는 건설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케이? 그럼 어때요? 여러분이 주택 공급자 입장이라면 1억 받으면서 주택의 공급을 늘리겠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뭐다?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이 감소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요. 그 아파트의 그 어떤 마감재 같은 걸 고급으로 쓰겠어요? 안 쓰겠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다? 신규 분양주택의 질적 수준이 저하된다,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시겠죠? 물론 그것 이외에도 더 많은 효과, 현상이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개념을 잡자. 그러니까 뭐부터 출발하면 돼요? 아, 분양가 규제는 최고 가격제니까 값을 싸게 통제하는 거다. 그럼 신규 분양주택의 가격이 싸지면 더 많이 사고자 하니까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장기적으로 공급은 감소하고 질적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오케이?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이 이게 최고 가격제, 분양가 규제가 시행될 때 아파트 건설업자 또는 공급자 입장이라면 여러분 같아도 공급을 늘려요, 줄여요? 줄이죠. 이익이 주니까. 여러분 같아도 마감재 좋은 거 써요, 안 써요? 안 쓰니까 질적 수준 떨어질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런 걸 왜 외우냐고 말이에요. 외울 내용이 아닌 거죠.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생각하다 보면 굳이 외울 게 없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분양가 규제할 때 어떤 게 문제가 컸었냐면 이게 원래 시가가 2억짜리였는데 1억으로 통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생하냐면 어차피 한 채 살 돈 가지고 두 채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두 채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럼 두 채 중에 한 채는 내가 직접 거주할 주택이겠지만 나머지 한 채는 단기간에 매매를 통해서 양도 차익을 얻고자 하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 규제 시 가장 컸던 문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 뭐다? 투기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게 깜짝 놀랐어요. 정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묶어놓으면 문제되네 해서 풀어줘야 되겠다 한 게 뭐예요? 자율화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도요. 묶는 게 먼저예요? 풀어주는 게 먼저예요? 묶었으니까 풀어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양가 규제 다음에 자율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어놨던 통제했던 분양가를 풀어주는 정책이 뭐다? 분양가 자율화다. 그럼 생각해봐요. 이제 정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까지 1억을 받아왔지 않니? 이제 앞으로는
2억 받아도 돼. 니들 알아서 받아. 자율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주택 공급자라면 계속해서 1억을 받을까요? 2억을 받을까요? 2억을 받겠죠. 그럼 어때요? 분양가가 올라갔잖아요. 비싸진 거죠. 그럼 여러분이 수요자 입장이라면 비싼 집 사요, 덜 사요? 안 사는 건 좀 그렇고 덜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때요? 신규 분양주택의 수요가 감소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근데 장기는 공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1억 밖에 못 받았던 사람들이 2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기업이나 공급자, 건설업자, 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좋아진 거죠. 그럼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은 늘어날 것이고 질적 수준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니까 앞에서 봤던 분양가 규제와 정반대세. 정반대 아니에요? 잘 봐요. 어떻게 정반대냐면 자, 분양가를 규제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었잖아요. 늘었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2억 받아야 될 거 1억밖에 못 받으니까 공급자 또는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좋아져요? 악화돼요? 수익성이 악화됐죠. 그리고 신규 분양주택의 질적인 수준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풀어줬다. 앞으로 니들 알아서 받아. 풀어줬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분양가가 1억이었던 게 2억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만큼 이익이 많아지죠. 근데 수요자 입장에선 값이 비싸진 거니까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요, 줄어요? 수요 감소예요. 근데 장기는 공급자 입장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까지 1억 받은 거 2억 받을 수 있으니까 수익성이 떨어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 높아진다. 높아진다. 이거 비교해 보라니까요. 그럼 묶는 것의 반대가 풀어준다. 그 묶는 것 내용의 반대적 내용이 나오는 게 풀어주는 것의 내용 아니야 그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저 같은 만약 공부할 때 분양가 규제 자유화 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분양가 규제 내용을 기억했다가 자율화 나오면 반대로 뒤집어주면 될 것을 왜 다 하나하나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외우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외우잖아요. 어떤 문제 발생한다? 나중엔 그 외운 게 이게 규제인지 자율화인지가 구별이 안 가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차피 묶는 것의 반대가 풀어주는 것. 그 묶는 것에서 나오는 현상과 정반대로 뒤집으면 풀어줄 때 내용이 나오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공부는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대뽀가 공부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보실 것. 그러면서 뒷장을 넘겨보시면 그 아파트 선분양 제도와 후분양 제도 나오죠. 근데 실제 공부하실 때는 참고로 보시되 거의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선분양과 후분양 물어본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이것도 아니 생각해봐요. 제목을 잘 봐요. 선분양의 반대가 뭘까? 그럼 선분양의 내용을 열심히 공부해서 후분양 나오면 반대로 뒤집어주면 되지 않냐 말이지. 오케이? 그걸 미쳐다 그걸 다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걸. 자 그럼 봐요. 아파트 선분양이 뭐냐? 자 집이 완공되기 전에 미리 분양하는 게 선분양 맞죠? 근데 얘는 공급자 중심의 분양 제도라고 하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아직 집이 다 지어지지도 않았지만 3년 후에 5년 후에 집이 완공이 되겠지만 미리 분양을 하니까 그 주택 소비자, 수요자에게 미리 분양 대금을 땡겨받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럼 땡겨받은 그 분양 대금으로 건축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 누구 중심이다? 공급자 중심의 분양 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소비 또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왜? 내 입장에서는 돈을 다 냈잖아요. 돈은 다 냈는데 이게 3년, 5년 그 지어질 동안에 뭐 건설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위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험을 고스란히 누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소비 또는 수요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말이죠. 근데 이것 말고 여러 단점이 있겠지만 뭐 넘어가고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뭘까요? 얘는 이제 주택 완공 시까지 오랜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보통 아파트는 뭐 계약금 내고 뭐 중도금 내고 잔금 내야 된다면서요.
근데 기간이 오래 남아있으니까 잔금을 완납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이고 이걸 예쁘게 포장하면 일시에 목돈을 마련해야 될 부담이 줄어든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죠.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소비자 위험이 높잖아요. 높다 보니까 개발론에도 그런 말이 나오겠지만 수요자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 위험이 높으면 분양 단가가 낮아요. 분양가가 싸다고. 위험이 높은데 가격까지 높아버리면 누가 그거 분양 받으려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죠? 원래는 2억짜리인데 분양가가 뭐 1억 한 2, 3천 된다. 어때요? 싸죠? 그러면 이 개발 사업이 이 그 주택 사업이 정확히 성공적으로 수행이 된다면 어때요? 나는 2억짜리를 1억 2천에 분양을 받았으니까 단기간에 매매를 통한 양도 차익의 획득도 가능할 수 있잖냐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후분양보다 선분양은 소비자의 위험이 높다 보니까 저렴한 분양가가 형성된다는 건 장점일 수 있는데 그 결과 투기가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뒤집으면 뭐가 돼요? 집을 다 짓고 분양하는 게 뭡니까? 후분양이지. 그럼 결국 집을 다 지을 때까지 소비자는 돈을 낸 게 없으니까 그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든 뭐하든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전혀 안 쓰이죠. 오케이? 그리고 결국은 이 후분양 제도가, 자, 앞에 보셨던 선분양이 공급자 중심의 분양 그랬어요. 그럼 뒤집어 보자고요. 그럼 후분양은 누구 중심의 분양이다? 수요자 중심의 분양제도다. 왜냐하면 여기 레미안도 있고 이편안도 있고 푸르지오도 있대요. 이게 다 완성이 된 뒤에 소비자 입장에서 레미안도 가봤다가 푸르지오도 가봤다가 이편안도 가봤다가 그 자기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지 않느냐. 그럼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소비자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 중심이다? 소비자 중심이다. 또 뒤집어 볼까요? 근데 얘는 이미 집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잔금을 완납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다? 소비자는 일시에 목돈을 마련해야 될 부담이 커진다. 이렇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비자의 위험이 작다 보니까 위험 부담이 거의 없다 보니까 분양가가 쌀까요? 비쌀까요? 분양가와 시가의 격차가 거의 없다고. 그러니 양도 차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적 수요는 뭐 감소한다. 이런 식의 말 나올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개론은 머리를 쓰는 과목이에요. 이걸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라고. 물론 머리도 이해력이 있고 암기력이 있겠지만 먼저 이해를 하신 뒤에 그 다음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통 다른 수업을 받으시거나 공부할 때는 먼저 암기부터 해버리니까 암기를 먼저 하잖아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암기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점수 나오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학습 방법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실 것. 그러면서 이제 임대주택 정책 나오는데 우리 저기 전 시간에 왜 토지은행이다, 지역지구제, 토지정책 배웠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지정책에 관련된 문제는 주기가 1.5년이다. 그 말은 뭐냐? 요번엔 나왔는데 다음에는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주택정책에 관련된 문제는 해마다 절대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학습할 때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학습을 한다. 주택정책은 무조건 나오니까 주택정책에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조금 이따 보시게 될 조세정책 부분도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주택정책에 비해서는 비중이 작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이게 또 어느 측면과 관련이 있냐?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경기 변동 배웠잖아요. 근데 부동산 경기 그러면 무슨 경기를 의미하는 게 일반적이다?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를 의미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들 나십니까? 부동산 경기가 일반적으로 주거용을 의미하니까 정책 역시도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다? 주택 정책이다 라는 일관성을 갖고 틀을 잡아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괜히 이 부분이 문제 잘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경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주택 건축 경기니까 정책도 주택 정책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요것도 크게 어떻게 나오느냐? 앞에 보셨던 이제 분양가 정책이 있으면 임대주택 정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임대주택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자, 임대료 규제라는 게 있고 임대료 보조, 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이 세 가지 수단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일단 제목부터 해석해 볼까요? 자, 가로 1번에 임대료 규제 있죠? 그럼 뒷장을 넘겨보시면 중간쯤에 가로 2번 임대료 보조가 있을 것이고 또 오른쪽 가로 3번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라는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결국 이걸 틀을 잡으면 임대주택 정책은 유형이 세 가지다. 임대료 보조, 규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오케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순서대로 뭐 해석을 해보면 임대료 규제입니다. 그런데 임대료라는 것도 임대주택의 가격이다 말이에요. 임대주택의 가격이 뭐다? 임대료다 말이에요. 따라서 그걸 규제한다는 건 앞서 보셨던 분양가 규제와 마찬가지로 가격 통제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성격은 임대료 규제 역시 분양가 규제와 마찬가지로 최고 가격제에 해당이 될 것이며 가격을 통제하는 만큼 강력한 개입은 없으니까 무슨 개입이다? 직접 개입 수단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은 앞서 보셨던 분양가 규제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임대료란 말이 어려우시면 월세. 자, 그러면 시장의 월세가 30만 원이에요. 근데 정부가 이게 너무 비싸다고 20만 받으라고 통제하는 제도가 뭐다? 임대료 규제다 그 말이요. 오케이? 그럼 마치 분양가 규제할 때 시가보다 분양가가 싸게 통제가 되는 것처럼 임대료 규제도 시장의 월세, 임대료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통제하는 제도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제도적 성격은 분양가 규제와 마찬가지로 최고 가격제. 당연히 임대인의 보호입니까? 임차인 보호입니까? 임차인, 소비 수요자가 임차인입니까? 오케이? 임차인 보호의 목적이 있다. 그럴 때 모의고사 같은 거 보다 보면요. 그럴 때 상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은 말, 아주 맞는 말 섞어놓고 임차인 보호인데 임대인 보호. 차를 대, 한 글자 슬쩍 바꾸지 않습니까? 그 문장 길어지면요. 읽다가 지치거든. 지칠 시점에서 다 글자를 싹 바꾸잖아요. 그거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그냥 막 걷자고 넘어간다. 그래서 엉뚱한 답을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조선말은 끝까지 봐야 된다. 아시겠죠? 조선말은 끝까지 봐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임대료 규제인데요. 그럼 봐봐요. 아까 분양가 규제할 때 분양가 규제되면 분양가 싸진다 그랬죠. 똑같아. 임대료 규제하면 월세 싸진다 비싸진다. 월세 싸진다. 그럼 단기는 수요고 장기 공급인 거 아시죠? 그럼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싸진 거예요. 월세가 싸졌어요. 그럼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죠. 근데 공급은 단기에는 그대로잖아요. 그럼 단기에 임대주택 공급은 불변. 그대로인데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겠죠. 그럼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겠죠. 그럼 무슨 수요? 초과 수요. 근데 장기로 넘어가면 누구 입장? 공급. 장기는 무조건 공급이에요. 그럼 임대주택의 공급자 누굴까? 임대인.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30만 원은 받아야 수지가 맞아요. 근데 20만 원 밖에는 못 받는다라고 규제가 되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집주인 입장이라면 30 받아야 되는데 20밖에 못 받는다 하면 임대주택 공급 늘려요? 줄여요? 줄여요? 임대주택 질적 수준 올라가요? 떨어져요? 똑같지 않아요? 이게 분양가 규제였잖아. 근데 아까 이게 분양가 규제인데 임대료 규제는 신규 빼고 임대차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임대주택 수요 증가한다. 장기는 임대주택 공급은 감소하고 질적 수준 떨어진다. 똑같지 않냐고. 왜? 제도의 성격이 같으면 내용도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왜 따로따로 다 떼어가지고 그걸 공부하냐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물론 임대료 규제는 분양가 규제보다 그 내용이 훨씬 많아요.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살들은 차츰차츰 붙이면 되는 것이고 기본 개념을 안고 가자 그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임대료 보조가 뭐냐? 말 그대로 월세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 묶으면 공공, 그러니까 공공이 월세 일부를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무료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뭐다? 임대료 보조다 그 말이에요. 아주 단적으로 월세가 30만 원일 때 이 중에 10만 원 정도를 누가? 정부가 임차인에게 지급해 준다, 보조해 준다. 이게 바로 임대료 보조입니다. 그러면 굳이 제가 필기는 안 한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임차인인데 갑자기 정부가 나한테 10만 원을 준대요. 그러면 내 입장, 임차인 입장에선 1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만큼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요, 줄어요? 소득이 10만 원 받았으니까 늘었잖아요. 이때 조심할 것 명목소득 그러면 안 돼요. 실질소득 그래야 돼. 실질소득. 자, 근데 실질소득이 늘었어요. 그럼 실질이든 명목이든 소득이 늘면 수요는 증가하잖아요. 구매력이 커지니까. 이해가시겠죠? 그럼 이제 어떤 말이 나올까요? 일단 임대료 보조 시 임차인들의 저소득 임차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임대료가 즉 임대주택의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올라요. 올라요. 아, 수요 증가하면 가격 오른다고 배웠잖아요. 그거는 앞에 뭐 임대차가 붙든 빠지건 일관성있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봐요. 30만 원의 월세가 있다. 이 중에서 10만 원을 보조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조받은 10만 원만큼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하는 셈 아니냐. 그러니까 이해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소득이 늘잖아요. 그럼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요, 줄어요? 소득의 증가는 수요 증가 원인이라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경제론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 아직 이제 이해 위주로 공부하다 보면 암기가 아직 덜 돼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답변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3월달, 4월달 가서도 수요, 소득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버벅거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괜찮은데 암기가 안 됐어도 3, 4월달쯤 돼가지고 수요가 증가 감소 또는 공급이 증가 감소할 때 가격이 어떻게 된다. 이 정도는 굳이 암기가 안 돼 있어도 뭐다. 바로 답변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수요 증가하죠? 그럼 보통 가격 오른다 그러잖아요. 가격 오르는데 얘는 그냥 물건이 아니고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가격이라고 하지 않고 임대료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임대료. 오케이? 어때요?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근데 임대료, 월세가 올라가면 세입자가 좋아요? 집주인이 좋아요? 임대인이 좋아요? 임차인이 좋아요? 임대인 좋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말 나오냐면 임대료 보조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이게 단기거든, 단기. 왜 단기다? 수요 나왔으니까. 수요 나왔으니까. 그럼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임대료 인상으로 인하여 그 임대인에게 혜택이 귀속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임대료 보조 정책의 단기적 효과, 단기적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간다? 임대인이야, 임대인. 조심해야 돼요. 임차인이 아니라고. 오케이? 이걸 가지고 꼭 임차. 왜?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은 임차인들 위하는 정책이니까 임차를 딱 집어넣으면 맞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조심하시라고. 근데 봐봐요. 장기가 되면 누가 나온다? 공급이 나온다 그랬어요. 단기에 월세 올라갔잖아요. 띵호하거든. 그럼 당연히 임대인들 입장에선 때는 이때다. 이때 월세 올라간 이 시점에 공급을 늘리면 더 많은 임대 수입을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렇죠? 그럼 어때요?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요, 줄어요? 공급이 늘죠? 공급이 늘면 가격 내려가잖아요. 가격 내려가는데 우린 가격 그러지 말고 뭐라고 하죠, 여기는? 임대료가 인하된다. 그럼 이 말을 해석하면 말이죠. 임대료 보조를 시행하면 장기적으로는 월세도 내려가면서 월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월세방 구하기도 쉬워진다 그 말이요. 공급이 는다는 것은. 자, 임대주택이란 말이 어려우시면 월세방 그래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월세방의 공급이 는다는 것은 월세방을 구하기 쉬워질 뿐 아니라 월세 부담도 줄어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이익이 가는 겁니까? 아시겠어요? 이것 때문에 묶어가지고 어떤 말 쓰냐면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제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단기적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왜? 임대료 보조 시행하면 단기적으로 그 혜택은 임대인에게 돌아가지만 장기적으로는 집 없는 서름을 겪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지 단기적 효과가 있는 제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지금 당장은 일단 임대료 보조의 의미 하나 기억하시고
일단 단기에는 누가 좋다. 임대인. 장기적으로는 누가 좋다. 임차인. 이것만 기억을 하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십니다.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럼 가격이 오르면 또다시 수요가 줄지 않나요?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걸 쭉 연결하잖아요. 어떤 이론도 주장할 수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계속 바뀐데 어떡하라 그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말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출문제 봐봐요. 어떤 문제 내죠? 문제 내고 문제 옆에다가 가로 열고 다른 조건은 일정 불변으로 가정. 이게 쓰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일정 불변으로 가정. 이 말 뜻은 뭐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보기만 생각해. 보기만. 이 뜻이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현상이 왜 나오냐면 과거에는 그런 단서가 안 붙었어요. 문제가. 그러면 충분히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다른 조건 안 붙여놓고 이렇게 말하면 충분히 뭐 수요 증가, 네 입장에선 수요 증가하면 가격 내린다까지 했지만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전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가격 오르면 또다시 수요가 감소할 수 있지 않느냐? 대들잖아요. 이시정하잖아요. 그럼 출제자 입장에서도 지가 잘못했거든. 지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 나 같아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구나. 몇 번 당하다 보니까 머리 쓰는 거죠. 다른 조건은 일정 불변 해놓으면 이시정 만약에 하잖아요. 그럼 출제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조건 불변이라고 했잖냐. 어디다 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신청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문제는 교묘해지는 거예요. 교묘해지고 난이도가 올라가는 역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 수준보다 이 개론 문제의 난이도가 가장 높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왜? 이 신청의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개론이 있으니까 빡 치고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개론 투자자들은 니들 한번 당해봐.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지금 뭐 전반적으로 개론의 이 신청이 뭐 두세 문제가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세 문제를 기준 잡으면 한 문제는 정확히 이제 정답을 삼아줘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나머지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한 반반의 확률이 있고 나머지 한 문제는 억지 중에 억지예요. 그 억지가 제가 왜 억지라고 하냐면 그렇게 따지면 성립하는 답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펼치고 이제 이시청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어떤 경제학적 이론도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 약간 비약이 심하지 않았느냐 싶어요. 근데 그 논리적 근거, 주장되는 근거 보면 와 어디서 그런 또 근거를 다 찾아내는지 정말 따봉이에요. 제 입장인데 아니 그런 근거를 찾을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 왜 떨어지지? 왜 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시청하고 있지? 이런 거예요. 왜? 결국은 흠을 잡으려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게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 같으면 그 흠을 잡을 그 노력하기 전에 더 열심히 공부는 하겠네. 어쨌든 그 심정은 이해는 갑니다만은 이 신청 중에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신청도 있겠지만 조금 억지가 있는 신청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한 문제 차이로 수백 명의 당락이 좌우된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75쪽에 보시면 가로 3번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제목을 잘 봐요. 응? 임대주택인데 앞에 무슨 말 붙었어요? 공공이야. 그러면 하나 질문 들어가 볼게요. 공공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공공과 반대말이 뭘까요? 민간 또는 다른 말로. 그래요. 아니 공의 반대가 사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가 다 망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 공공의 반대는 사적 또는 민간이. 그렇죠? 오케이? 그런데 일단 공공자가 들어갔다는 것은 임대주택을 민간이나 사적 주체가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 등의 공공이 임대주택을 지어서 시장에 공급한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냐 그 말이죠. 또 하나 우리 상식적으로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상식적으로 말이에요. 민간이란 말이 들어갈 때보다 공공이란 말 또는 공적이란 말이 들어갈 때 어떤 대가나 비용이나 요금이 싸요 비싸요? 싸단 말이에요. 그럼 제목 속에 다 있네 의미가. 그럼 어때요? 정부나 지자체 등의 공공이 민간 임대주택 또는 사적 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임대료 수준의 임대주택을 직접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정책이다. 그걸 왜 외우냔 말이죠 도대체. 공공임대주택은 그 제목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나올 때 이 문장 속에 어떤 의미, 내용이 담겨졌는가 끄집어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연습이 완성될 때까지 최소 몇 개월? 6개월이 걸린다. 그때까지 제발 암기 좀 하지 마시고 말 꼭 들어주세요. 그 말만 들어주시면 전원 합격의 시간을 이룰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측합니다. 분명히 말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말 안 듣고 또다시 문제가 안 풀린데 이거 할까? 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 못 진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 지금 민간 임대주택, 다른 말로 사적 임대주택이 있더래요. 오케이? 그런데 임대주택 시장에 민간 임대주택만 있다. 그러면 이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을 사적 임대주택 임차인 또는 민간 임대주택 임차인 이렇게 말을 쓸 거 아닙니까? 또 다르게 말하면 민간 임대주택의 소비자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이들 입장에서는 사방을 둘러봐도 민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주택의 질적 수준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또는 임대료 수준이라든지 다 같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럼 선택의 폭이 넓어요, 좁아요? 선택의 폭이 넓어요. 주택 선택의 폭이 좁단 말이에요. 왜? 다 똑같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공이 들어왔어. 공공임대주택이 시장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공공이 민간보다는 각종 요금 대가가 싸다면서요. 그러면 같은 임대주택이지만 공공임대주택 월세가 10만 원인데 사적 임대주택 시장 임대료가 20만 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은 민간보다 월세가 10만 원만큼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가지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일단 민간만 있을 때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이 시장에 공급된다면 수요자, 임차인 입장에서는 민간만 있을 때보다는 주택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넓어지죠. 민간만 있을 때보다는 공공 있으면 얘 아니면 얘 살면 되지. 벌써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럼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경우를 수요 탄력성이 커진다, 탄력화된다 이렇게 말해요. 오케이? 그래서 경제론을 제외한 나머지 그 내용에서 탄력성이 크다 이 말 나오면 선택의 폭이 넓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분명 임차인 입장에서는 같은 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은 월세가 훨씬 싸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쪽으로 넘어갈까? 공공으로 넘어가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럼 하나씩 민간만 있을 때보다는 공공까지 있을 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수요 탄력성이 커진다, 탄력화된다 라고 하는 말 이해되시죠? 그리고 공공이 민간보다 싸니까 민간으로부터 공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겠다. 이해 갑니까? 그럼 이 부분을 제가 묶어서 하나의 문장 만들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죠.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또는 사적임대주택 임차인의 수요 탄력성이 탄력화되어 공공임대주택 시장으로의 주거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라고 교과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말대로 하면 야 민간만 있을 때보다 공공도 생기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훨씬 싼 쪽으로 많이 이동하지 않니? 넘어가지 않니? 이 내용이란 말입니다. 오케이? 근데 막상 내용 알고 보면 나라도 그러지 않아요? 이게 당연한 말들을 써놨는데 표현 자체가 우리가 처음 접할 때는 어때요? 마치 당연하지 않은 말처럼 들리니까 이게 어려워 보이는 것 뿐이지 내용은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들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말이죠. 또 이런 말도 가능해요. 같은 임대주택인데 얘는 20만 원이고 공공은 10만 원이죠. 그 임대료가 이중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교과서나 문제 뭐라고 말하느냐.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 성립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말대로 하면 같은 임대주택인데 월세가 다르다. 한쪽은 20이고 한쪽은 10만 원이다. 그럼 이중적이지 않느냐. 이걸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형성 또는 성립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오케이? 진짜 이게 기출문제 지문 보다 보면 이 양반은 천재가 아닌가 싶어. 왜? 어떻게 그렇게 상식적인 말을 비틀어가지고 그렇게 예쁘게 포장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은요. 같은 임대주택이지만 민간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보다는
10만 원만큼 덜 내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같으면 그냥 10만 원만큼 덜 부담한다. 이럴 것 같은데 출제하신 분들이 이 문장을 어떻게 바꾸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기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은 사적 임대주택의 임대료와의 차액만큼을 정부로부터 주택보조금을 지급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 및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월세 덜 낸다 이건데 출제자는 어떻게 말을 바꿨다? 임대료의 차액만큼을 정부로부터 주택보조금을 지급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럼 말은 즉슨 맞는 말 아니에요. 근데 처음 접할 땐 어때요? 되게 뭔가 있어 보이고 야,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모르는 뭔가는 없는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인데 알아듣지 못하게끔 표현을 바꿀 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따라서 너무 이 깊이가 낮은 학습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마음만 먹으면 전혀 모르는 말로 바꿔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의 학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그런 것도 이제 조금씩 이제 본 수업 가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임대주택 정책이 가볍게 전문 용어로 시마이데스.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조세 정책이죠. 야, 시마이 그러니까 또 오늘 또 사시미가 먹고 싶어요. 자, 사시미는 연장이 아닙니다. 회를 사시미라고 해요. 스시는 뭐예요? 초밥이고. 예. 공통적으로 이제 날로 먹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6쪽을 보시면은 이제 조세 정책이 나오는데 세금과 관련돼 있거든요. 근데 1번에 보면 조세 기능이 나오죠. 기능 나와요? 예. 조세 기능 나오는데 내용 안 물어봅니다. 제목만 기억하십시오. 조세 기능에 뭐 소득 재분배 기능, 뭐 자원 배분의 기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능 제목만 기억해도 이 부분은 문제를 맞춰요. 그리고 그나마 잘 물어보지도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물어본다면 기능에 뭐가 있느냐 그 정도 물어보는 거지 요 내용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2번의 내용이죠. 조세 정책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때 그 문제 90% 이상은 바로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가격 탄력성과 조세의 전가와 귀착의 문제다. 근데 어차피 조세는 세금 아니에요? 그럼 전가라는 게 뭐예요? 전가. 넘어간다 했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부과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를 전가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수요자 공급자가 있다고 할 때 그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서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또는 적게 부담하는 상태를 뭐라 그런다? 귀착 그래요. 그러니까 세금 부담의 상태는 귀착, 세금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것은 전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 조세의 전가와 귀착의 크기는 바로 수요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탄력성? 상대적 탄력성. 상대적 탄력성.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우리가 그 경제론 배울 때 탄력성 기준값이 1이다. 그래서 1보다 크면 탄력이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봐요. 만약에 수요 탄력성이 4고 공급 탄력성이 뭐 2다 그러면 절대적 기준을 따지면 둘 다 1보다 크니까 수요 공급 모두가 탄력성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얘는 상대적 탄력성이에요. 그럼 탄력성이 모두 크지만 그래도 2보다는 4가 탄력성이 크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경우를 상대적 탄력성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수요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누가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가 적게 부담하는가의 상태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요 공급을 막론하고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 적게 부담, 탄력성이 작은 쪽이 세금을 많이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압축하면은요. 압축하면 자 수요 공급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탄력성이 크다. 이럴 때 탄력성이라고 하겠죠.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적게 부담해요. 근데 탄력성이 작은 쪽이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단적인 예 하나만 들어볼까요? 수요는 탄력적인데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이 경우에 이제 세금을 부과한대요. 세금을 부과하면 자, 수요자의 조세 부담액과 공급자의 조세 부담액, 즉 세금 부담액이죠. 공급자의 부담액을 비교해 본다면 어느 쪽의 부담이 더 크다는 게 옳은 말일까요? 자, 수요는 탄력 그랬죠. 그럼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 적게 부담하잖아요. 또 공급은 비탄력이죠. 그럼 탄력성이 작은 쪽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죠. 오케이? 따라서 이 말을 해석하면 수요가 탄력이고 공급이 비탄력이니까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자는 상대방인 공급자보다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공급자는 상대방인 수요자보다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 의미가 되니까 결론, 수요자의 부담액보다 공급자의 세금 부담액이 더 크다, 많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예 개념 잡아요. 수요, 공급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탄력성이 큰 쪽이 무조건 세금 적게, 탄력성 작은 쪽은 무조건 세금 많이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우리 탄력성 형태 배울 때 탄력, 비탄력도 있었지만 완전자 붙는 경우 있잖아요.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오케이? 그럴 때 완전 탄력이든 완전 비탄력이든 간에 완전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한쪽이 다 부담이야. 수요자든 공급자든 어느 한쪽이 다 부담한다는 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많이 부담한다, 적게 부담한다 이런 식의 말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완전이라는 말이 붙으면 수요자, 공급자 중 어느 일방, 어느 한쪽이 전액 부담한다, 다 부담한다 이래 나와야지. 어느 한쪽은 뭐 수요자가 많이 부담하고 공급자가 적게 부담한다 이런 식의 표현 구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 자, 수요 공급을 막론하고 완전 탄력 나왔죠? 완전 탄력 나왔죠? 그러면 네가 다 부담. 네가 다 부담. 근데 완전 비탄력 나왔죠? 그럼 내가 다 부담. 아시겠어요? 수요 공급을 막론합니다. 완전 탄력 나오면 네가 다 부담.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 부담. 완전 비탄력 나오면 당사자, 내가 다 부담. 오케이? 예컨대 수요가 완전 탄력, 그래서 수요가 완전 탄력 그럼 전액 누가 다 부담? 공급자 다 부담. 아시겠어요? 왜? 완전 탄력은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수요가 완전 탄력이면 수요가 나니까 수요의 상대방 누굴까요? 공급자가 되겠죠? 그럼 공급자가 조세 전액을 부담한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오케이? 근데 잘 생각해봐요. 공급자가 조세 전액을 부담한다는 말은 당사자인 나는 조세 부담이 0이다. 또는 조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잖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왜 드리고 있냐? 그걸 틀려. 그걸 틀려요. 맨날 어떻게 외웠다? 상대방 다 부담 이렇게 외운 거야. 상대방 다 부담 외우니까 내가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니 상대방이 다 부담하는 거지 왜 내가 전혀 부담하지 않는 거야? 이 의미 잘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반복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대방 다 이렇게 외우신 분, 이렇게 반복하신 분들은 그 표현 이외에 다른 말을 응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말이 나오면 이 말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개론 공부는 힘이 드는 거예요. 왜 나머지 법 공부는 알려준 대로 외우기만 해도 답이 나오는데 개론은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예를 듭니다. 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나왔어요. 네, 이러면 자,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죠. 자, 수요자 부담액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 또는 수요자 부담, 그다음에 공급자 부담 이렇게 나왔다. 그럼 수요자 부담자가 나오면 이 뒤에 말은 뭐가 나와야 돼? 전혀 조세 전액을 수요자가 부담한다 라고 나와야 되겠고 공급자가 나오면 공급자 부담은 0이다. 또는 공급자는 전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 완전 비탄력은 내가 다 부담이에요. 내가 다 부담.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수요가 붙었죠. 그럼 이 문장에서 나는 누구다? 수요. 그럼 수요자가 세금 전액을 부담한다는 말은 상대방인 공급자는 세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문장을 어떻게 이렇게 기억하실 때는요. 수요자가 나왔으면 반대로 공급자란 말이 나오면 어떤 말이 나와야 맞는 말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공부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일편적인 공부는 개론 학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보았을 때 우린 조세 정책의 내용까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드디어 운명의 투자론으로 이어갈까요? 여러분의 명복을 살짝 빌면서 쉬겠습니다.